안녕하세요. 실전빔 HVAC 모델링 완벽 가이드의 SCK 하늘세라입니다. 저희 이번 2화에서는 HVAC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HVAC 모델링 하실 때 들어가는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 구성 요소의 역할에 따라 여러분들의 이제 패밀리가 각각 다르게 되실 건데, 그 중에 하나의 패밀리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서 직접 여러분들이 패밀리도 만들어 보고 그 구성 요소의 역할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실전빔 HVAC 모델링 완벽 가이드 2편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도 대표님 어떤 내용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 지금 2편 HVAC 구성 요소 모델링인데요. 네. 지금 아젠다는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 아젠다는 HVAC 구성 요소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내용은 첫 번째로는 HVAC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간단한 설명들을 좀 드려보고, 네. 두 번째로 이 HVAC의 주요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 HVAC의 주요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장비 패밀리 모델링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로 HVAC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VAC는 히팅, 벤틸레이션, 앤드 에어 컨디셔닝의 약어로서 난방, 환기, 그리고 냉방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 HVAC를 공기조화라고 해요. 원래 학문적으로도 공기조화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요. 네. 그리고 이제 HVAC 공기조화란 건물 내부의 온도나 습도, 그리고 공기 순환 및 공기질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히팅이면 난방과 관련된 따뜻한 공기질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네. 벤틸레이션은 공기의 질을 외기와 적절하게 섞고 필터들을 사용해서 공기질을 상당히 높여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고요. 에어 컨디셔닝은 이제 저희 에어컨, 네. 냉방과 관련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쉽게 생각하면은 네. 히팅은 난방, 네. 벤틸레이션 같은 환기. 경우에는 환기, 그쵸? 에어컨디션은 말 그대로 이제 냉방.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이 뒷장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네. 그래서 크게 주요 시스템이 난방 시스템, 냉방 시스템, 환기 시스템 외에도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난방은 다들 아시겠지만 내부의 공간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 네. 냉방은 시원하게. 환기 시스템은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공급하고 사용된 공기를 또 외부로 배출해서 공기질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외에 또 이제 요즘은 외기를 도입하거나 내기를 내보내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먼지나 세균들을 제거하는, 예를 들어 뭐 실험실이라던가 저희 수술실이라던가 공기질 자체를 되게 높게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공기청정기랑은 좀 다른가요? 비슷하죠. 근데 단지 수준이 네. 차이가 있긴 할 거예요. 아마 저희 네. 주요 쓰는 산업시설에서의 펩, 클린룸 같은 경우에는 엄청 높은 수준의 공기질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공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HVAC의 주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그림들은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제 모델링을 할 때 HVAC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좀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보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공기조화라고 한다면 이제 에어 핸들링 유닛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공기조화기에서 이제 냉방, 난방, 공기질에 대한 부분, 외기와 실내의 공기에 대한 적정한 온도, 적정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공기 순환에 대한 부분까지, 공기질에 대한 부분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장비가 이제 에어 핸들링 유닛이라고 해서 공기조화기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실무했을 때 이 공조기가 네. 이 에어 히팅 유닛이 있고 쿨링 유닛이 그쵸. 있었던 것 같은데. 히팅 전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쿨링 전용이 있을 수도 있고, 둘 그거를 다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핸들링 유닛이라고 하는 건가요? 동일하게 쓰이긴 하는데 이제 네. 사용 목적에 따라 냉방 기능만을 탑재할 수도 있을 거고, 난방 기능만을 탑재할 수도 있을 거지만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론은 이 안에 공기가 순환하는 통로에 냉방 코일만 설치해 놓느냐, 난방 코일도 설치해 놓느냐, 아니면 이 구성 방식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에어 핸들링 유닛은 냉난방이나 공기질, 그 습도까지도 제어가 가능한 유닛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이제
뭐 덕트 하면 누구나 다 떠올릴 수 있는 팬에 네.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팬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저희 샘플링 모델링 파일에서 사용됐던 팬은 요 팬이고요. 네. 마지막 그 다음이 이제 덕트나 댐퍼류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 터미널과 뭐 플렉시블 덕트가 이제 저희 모델링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모델링을 직접 확인하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팁이 장비 패밀리 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모델링 요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네. 간단하게 이제 저희 BIM LOD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추가로 드리고 네.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LOD라고 하면 어쨌든 BIM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굳이 이 내용을 가져왔냐면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 LOD라는 개념이 어떤 분들은 외형 형상에 대한 지표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정보들까지 갖고 있는지 아닌지 막 이런 그 수준의 차이, 뭐 단어 하나의 차이 때문에 이 내용이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 좀 거론을 해보았어요. 네. 지금 제가 정의하고 있는 LOD는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제가 정의했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LOD의 본연의 의미는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담아왔는데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 레벨 오브 디테일은 이 하위에 종속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안의 객체가 얼마나 자세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수준에 대한 지표를 LOD라고 뜻하고 그 원어는 레벨 오브 디테일이 아니라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다라고 좀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보의 종류들은 뭐 이 객체의 뭐 규격 관련된 부분, 뭐 길이나 높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판매처라든지, 금액, 뭐 워런티, 생김새에 대한 부분들, 특성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그렇죠. 정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LOD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단계별로 LOD의 지표를 사전에 좀 정의를 해 놓았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계별 LOD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기획 설계, 프리 디자인 단계에서는 거의 이제 더미 모델링, 매스 모델링 정도로 모델링을 하고 거의 정보가 담기지 않은 그냥 네. 공간 검토용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만 사용이 되긴 하고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스케마틱 디자인이라고 해서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외형 형상을 알아볼 수 있고 치수도 대략 치수로 형태가 좀 더 이제 디테일해지고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모델링을 하고요. 단지 이때에도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아니고 거의 이제 좀 더 디테일한 형상을 표현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LOD 300에서는 뭐 이제 형상에 대한 표현 수준은 비슷할 수 있으나 좀 더 명확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후가 이제 시시 설계 단계나 준공 단계에서는 네. 정말 정확한 상세 치수를 가지고 모델링을 디벨롭한 이후에 정보에 대해서도 지금은 의자로 표현을 했지만 저희 이제 뭐 HBS에 사용되는 공조기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스펙이나 설치 위치 네. 그리고 장비에 대한 코드라든지 장비 넘버링에 대한 부분들, 제조업체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력해서 시시 설계 이후에 시공에서 정확하게 그 정보들을 사용하고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해 줘야 하는 단계가 이제 LOD 4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컨스트럭션 디자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준공 단계에서는 사실 LOD 500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지만 사실 저는 LOD 400까지도 네. 상당히 과하다라고 생각해요. 500에 네. 가면 이제 뭐 유지보수나 운영에 관한 각종 추가적인 정보들을 또 입력하게 되겠죠. 그렇게 정보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BIM에서 말하는 LOD인 거지 네. 이 형상이 얼마나 디테일하냐 뭐 볼트너트를 표현했냐 안 했냐가 LOD를 나누는 지표가 아니다라고 좀 그렇구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인지를 그렇게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네. 이 내용을 좀 담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그냥 뭐 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걸레바지 부분이 있냐 없냐, 뭐 선적 몰딩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걸로 LOD가 좀 정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대다수이긴 할 건데 네. 저는 저희 이 BIM 관련된 기술들과
프로젝트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려면 저희 네. 구성원들, 엔지니어들이 BIM 관련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행해야 점점 더 이 BIM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들이 제대로 정립되고 정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이러한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이 LOD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럼 저희 이제 레빗에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직접 저희가 공조기를 하나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릴 예정인데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도면은 기존에 저희가 이번에 샘플 모델링, 샘플로 할 프로젝트에서 직접 받았던 그 장비 업체에서 받았던 장비 상세 도면인 거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도각을 지우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측면도가 잘 오진 않아요. 평면도, 위쪽에 보시는 게 공조기의 평면도인 거고, 아래쪽에 보이시는 게 공조기의 이제 이 아랫부분, 뭐 도어가 달리는 부분이 보이고, 상부에 어떤 것들이 달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면도가 이제 두 개가 주어지게 되고요. 네. 이 장비의 상세 스펙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과장님 혹시 패밀리 만들어 보셨어요? 전 만들어 보긴 했는데요. 네. 엄청 간단한 것만 만들고요. 아, 네네. 네네.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장비를 만들 때 앞서서 저희가 PPT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각 설계 단계나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상세하게 표현하는 수준들을 맞춰서 패밀리를 만들게 된단 말이죠. 네. 사실 설계 초기에 이런 장비 VP가 없다면 그냥 박싱 처리해서 더미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이런 장비 상세도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단계에서는 이 상세도에 맞게 디테일한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가장 저희가 현업에서 장비 패밀리 만들 때 가장 처음 하는 작업은 이렇게 상세도가 들어왔다는 가정하에서는 이 평면도와 이 측면도, 그러니까 상세도들 간의 위치가 제대로 알맞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인지부터 일단 확인을 해야 해요. 네네. 그리고 이 표 안에 있는 정보들과 이 도면이 제대로 맞게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 도면 자체의 품질을 먼저 확인을 하고, 정합성이 평면과 정면도의 정합성이 잘 맞고, 이 평면이나 정면도에 있는 뭐 추출구의 사이즈들과 여기 표현되어져 있는 사이즈들이 제대로 매칭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만약에 맞지 않게 되어져 있다면 이제 제조 업체에 다시 이제 질의를 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제대로 된 표현까지도 마무리를 한 이후에 그 도면들을 가져다가 이제 3D로 객체 형상을 잡게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 도면을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도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품질이 조금 떨어져요. 표현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만 확인해 볼 건데, 네. 제일 처음으로는 장비의 기본적인 외형 사이즈가 잘 맞는지에 대해서 그냥 가이드선을 몇 개 그어서 확인을 해 볼 거예요. 네. 지금 보면 평면과 단면을 이제 장비의 외곽선 기준으로 이렇게 잘 위치에 맞게 시작점을 맞춰 놓고 볼 거고요. 첫 번째로. 네. 그러면 잠시만요. 이렇게 시작점을 맞춰 놓은 상태이고요. 네. 이 상황에서 제가 붉은색 색상으로 선들을 몇 개 그어 볼게요. 제가 쓰던 캐드가 제가 쓰던 캐드가 아니다 보니까 단축키가 좀 달라가지고. 제 거는 네. 단축키를 전혀 수정하지 않는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장비 양쪽 외형이 사이즈가 잘 맞는 걸 첫 번째로 확인을 하고요. 어차피 네. 평면도에서 높이로 확인할 수 없지만 좌우 길이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원래 좌측면도도 있거나 우측면도가 있으면 이제 이 평면도에서 표현되는 좌우 폭 있죠. 평면상의 네네. 폭, 위아래 폭도 확인을 해볼 필요는 원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측면도가 없이 정면도만 있어서 장비의 전체 길이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 이 공조기에서 저희가 패밀리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RA, SA, EA, OA 덕트 추출구의 정확한 위치예요. 네네. 왜냐면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모델링을 잘해도 추후에 변경될 여지도 있고, 제대로 된 도면 공간 배치라든지 그리고 추후에 물량 산출까지도 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위치가 제대로 잘 맞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나머지 네네. 부분은 외형 형태, 외형의 외곽선들이 잘 맞으면 사실 공조기는 이 추출구가 잘 맞고 장비 전체 크기만 잘 맞으면 되는 그런 장비다 보니까 네.
일단 사이즈는 간단하게 확인을 했고요. 추출구를 볼 건데 네. 일단 추출구의 덕트 사이즈 표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금 보시면 뭔가 이미 안 맞는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인면도에서는 RA 추출구가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데 평면도에서 보면 요 박스가 평면도에서 이 추출구 RA 덕트 접점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네네. 이빨이 안 맞아요. 그러네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평면도가 맞는지 인면도가 맞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만약에 RA 덕트 접점의 사이즈가 어떤 것인지 이 우측에 있는 표에서 대충 한번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보면 RA 댐퍼라는 게 사이즈가 잡혀 있어요. 보면 700에 1400에 165라고 써 있는데 댐퍼 사이즈긴 한데 댐퍼가 이 사이즈로 쓰인다라고 한다는 건 덕트의 접점도, 이 장비 접점도 이 사이즈의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이 외에는 나머지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 댐퍼 사이즈를 덕트의 접점 사이즈로 본다면 지금 이미 700에 1400인데 600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미 도면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럴 때 저희는 현업에서는 다시 이제 이 제조업체에 이 내용을 수정 체크해서 보내고 제대로 된 도면으로 다시 받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 그렇게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서 위치를 다시 맞췄다라는 가정을 하에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네네. 이 외에 RA 덕트 지금 위치가 안 맞고 추가로 나머지 덕트 접점들도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외형과 이 덕트나 배관이 붙어야 되는 접점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도면 간에 이빨이 잘 맞는지 정합이 잘 확보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이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도 이 EA 추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차가 있어도 얼추 비슷한 형상이긴 하고 그러네요. OA도 그렇고 근데 SA는 가장 잘 맞네요. 그나마 덕트 사이즈가 접점이랑 이 평단면 간에 잘 맞고 있어서 평면을 수정해 볼게요. 왜냐면 사실 이치적으로 보면 이 덕트에 여기 보면 이 장비의 외부 판이라고 해야죠. 외형 판이 여기 위치인데 그쵸. 이게 이게 딱 너무, 맞게 이렇게 설치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인면 기준으로 정면도 프론트 기준으로 이 덕트 접점의 위치를 맞춰 놓고 좀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미리 맞춰진 도면을 갖고 오는 것도 참 좋은데 이렇게 도면 간에 CAD 같은 경우에는 레빗이 아니어서 평면과 단면 간의 오차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CAD로 만든 도면들은 평면도와 인면도 좌우측 인면도에 대해서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진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체크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어서 맞지 않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일단 맞지 않은 상태로 갖고 온 거고요. 그럼 인면도에 있는 이 수치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폭은 다 600으로 맞출 거고 단지 이 폭 말고 이 덕트 접점의 길이 값은 그렇죠. 평면도에서밖에 확인이 안 되잖아요. 네네. 이 접점의 위아래 폭은 평면도를 쓰고 좌우 폭은 인면도로 맞춰서 한번 도면을 좀 수정한 이후에 네. 그 수정된 도면을 가지고 패밀리를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CAD 도면도 접수받은 장비 상세도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걸 한번 직접 보여드려 봤고요. 네. 간단하게 수정을 전 직접 했지만 여러분은 현업에서 이런 방식을 이렇게 패밀리 만들려고 하실 때에는 접수된 VP가 정확하게 평단면이 맞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정리가 잘 된 도면을 가지고 패밀리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레빗에서 패밀리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뉴에서 저희는 메카니컬 이퀴먼트 카테고리 객체를 만들 거니까 메트릭이면 밀리미터 단위를 쓴다는 거고 메카니컬 이퀴먼트가 장비 카테고리니까요. 네. 요 템플릿을 선택해서 패밀리를 새로 만들 거고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패밀리 템플릿 선택하면 나오는 좌측, 인면, 정면, 평면, 3D 뷰가 있는데 저희는 평면도와 프론트 뷰에 대한 상세도가 있으니까 레프트는 네. 필요 없으니까요. 프론트 뷰랑 평면도 그리고 3D 뷰 확인용 3D 뷰 창 3개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고요. 네네. 이게 지금 저희는 영상 촬영 노트북으로 하고 있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 이제 듀얼 모니터를 쓴다라거나 하면
한 개를 빼서 여기다. 이렇게 WT에서 뷰를 옆에 빼놓고 전 주로 3D 뷰를 옆에 빼놓고 평단면을 각각 놓고 같이 작업을 하긴 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많이들 뷰 그렇게 분할을 하시죠. 네, 네. 네, 저희는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 그렇게 넓게 쓸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불편하더라도 뷰 간 이동을 하면서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캐드 조면이 완성된 상태에서는 평면과 정면에 그 위치에 맞는 캐드 조면을 불러와야 하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제 평면, 정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위치에 캐드 조면을 불러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평면도에 일단은 인서트 기능에 임포트 캐드를 써서 방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플랜을 가져올 거고요. 네. 이때 커런트 뷰 온리를 하면 현재 보이는 이 레퍼런스 플레인 평면에서만 캐드 조면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이걸 체크하는 경우는 오로지 저는 딱 한 번 저희가 프로젝트 파일에서 네. 덕트를 캐드 도면으로 존재하는 덕트 도면을 프로젝트 파일에 불러와서 그 캐드 도면으로 모델링을 할 때에만 이 기능을 쓰고요. 네. 패밀리를 작성할 때는 이 커런트 뷰 온리라고 하는 현재 뷰에서만 보이게 되는 이 조건을 걸진 않아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평면도에다가 캐드 도면을 평면도로 갖고 왔고요. 정면도에다가도 또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프론트 뷰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정면도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객체의 높이잖아요. 그리고 객체의 아랫면이 어디인지, 평면도에서는 아랫부분이 어디인지 모르나 객체의 폭과 전체 길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을 해서 보면 이 프론트 뷰에는 항상 우리가 보는 모든 평면 인면에는 레퍼런스 플랜이 십자가 형태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좌측도 잠깐 다시 한번 열어보잖아요. 좌측 평면도에도 이렇게 제가 지금 불러온 캐드 조면이 선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맞아요. 얘를 잠깐 숨겨놓고 보면 모든 뷰에는 이렇게 십자선 형태로 레퍼런스 플랜이 보이는데 이 십자선들이 이제 각각의 방위에서 나머지 다른 방위에 해당하는 뷰와 연계해서 동일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선이거든요. 그쵸,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프론트나 레프트는 아무래도 인면의 정보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레퍼런스 플랜은 레퍼런스 레벨 제로선은 똑같이 쓰이지만 네. 프론트에서의 이 센터선은 평면에서는 세로선이고 레프트에서 수직으로 서 있는 이 선은 프론트에서는 좌우로 가는 선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캐드 도면을 불러올 때에 불러왔던 캐드 도면이 사라지긴 했는데 이 평면과 정면도를 아까 우리가 캐드 도면에서도 라인을 맞춰놓고 봤었던 것처럼 네. 이 도면을 기반으로 패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평면에서 이 중심선 중에 이 평면도를 어디에다 배치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저는 웬만하면 지금은 좌우측 평면도를 저희가 디테일 도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면도만 고려해서 놓긴 할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의 가장 왼쪽 면을 이제 요 세로로 가 있는 레퍼런스 플랜에 맞춰놨고 네. 이 선을 클릭한 상태로 프론트에 가보면 선택되어 있는 요 선이 동일한 선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최소한 일단 이 정면도도 장비의 시작점을 방금 잡혔던 요 레퍼런스 플랜의 라인에 맞춰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면도에서는 해야 될 깡가리가 더 있는데 이 레퍼런스 레벨 제로선에 이 장비의 가장 하단부를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 맞추지 않으면 이제 패밀리 배치했을 때 둥둥 떠다니잖아요, 프로젝트에. 뭐 떠다니지 않게 옵셋 값을 조절하면 되긴 하는데 기왕이면 이 장비의 옵셋 제로 값이 레퍼런스 플랜 그러니까 각각 층 평면의 제로선에 맞닿아질 수 있게 그쵸. 제작을 하는 네.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면도에서는 당연히 장비의 가장 하단부가 레퍼런스 레벨 제로선에 맞닿을 수 있게 일단 캐드 조면을 배치해야 하고 평면과의 위치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 요 수직으로 서 있는 요 레퍼런스 플랜의 장비 시작점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시작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꾸로 우측 시작점도 우측의 끝점도 시작점이 될 수는 있어요. 시작점을 배치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 정면도에서도 동일한 위치에 해당하는 면이 요 레퍼런스 플랜에 맞게 되어져 있어야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정면도와 평면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장비를 형상을 갖추어 갈 때, 만들어 갈 때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된 평면과 정면도의 위치에
제대로 된 3D 공간에 제대로 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리고 캐드 도면을 가지고 올 때 그 커런트 뷰 온리라는 체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네.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3D 뷰에서도 캐드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아래에 깔려 있는 건 평면도고 서 있는 건 지금 정면도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게 정면도와 평면도가 좌우 위치가 잘 정합되어 있는지를 3D 뷰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그 3D 뷰에서도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하고 캐드 도면이 제대로 배치가 돼 있구나라는 확인도 하고 추후에 이제 각각의 위치에 대한 구성물들을 네네. 우리가 모델링을 했을 때 그 위치를 뭐 이 평면이나 단면 뷰에서만 보지 않아도 3D 뷰에서도 돌려가면서 매칭이 제대로 돼 있는지 대체가 제대로 생성되어 이런 있는지를 볼 수 방법. 있거든요. 네, 저는 그냥 늘 그 원점에다가 때려박고 그 네네. 다음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돌려가면서 맞추고 그랬는데.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레빗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매번 그렇지만 프로젝트 파일도 그렇고 패밀리도 그렇고 초기에 준비를 얼마나 잘해놓느냐에 따라서 나온 성과품의 품질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캐드 도면도 사전에 품질 검토를 하는 거고 정리된 도면도 일단 뷰에 배치하는 단순하게 뷰에 던져놓는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써서 해놔야 제대로 된 이제 패밀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전 정서상 왼쪽이 중심에 맞는 게 되게 좋아요. 대부분 그러시죠. 네, 네. 좌하단. 그래서 네. 평면상에서도 요 모서리를 이제 요 중심선 십자선의 중심에 맞춰놓고 배치를 하고 요거에 맞게 프론트도 맞춰놨고요. 3D도 한 번 더 보면 그래서 왜냐면 이 저희가 프론트 뷰가 있잖아요. 네. 근데 프론트 뷰가 이 장비 평면상에 3D에서 봤을 때 앞면에 존재하게 하려면 평면도에서 요 앞부분이 요 선이랑 맞닿아져 있어야 네. 3D 뷰에서도 그 제가 생각하는 바와 동일하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일단 요렇게 배치를 해놓고 네. 이제 형태를 잡아가 볼게요. 네. 사실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도면의 수준을 보면 저희가 현장에서 쓰는 게 실설계 이후 단계에서는 LOD 350, 400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려면 좀 더 디테일한 설계 도면이 필요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진을 많이 참조해서 형태 디테일을 살리는 수밖에 없는데 네. 오늘은 LOD 한 250 정도? 300을 넘지 않는 단순한 표현 정도로 패밀리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왜냐면 도면 정보도 그렇게 넉넉하게 잔뜩 잘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그 한계점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쓸 기능은 크리에이트에 있는 익스트루전이랑 리볼브가 될 것 같아요. 뭐 장비의 종류에 따라 펜 같은 경우에는 리볼브를 엄청 많이 쓰기는 하는데 네. 공조기는 아무래도 원형. 맞아요. 회전축도 네. 있고 모터도 그리고 날개도 그리다 보면 리볼브를 많이 쓰게 되긴 하는데요. 저희 공조기 같은 경우는 그냥 돌출, 익스트루전 기능만 잘 써도 네. 충분히 만들 수 있어서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사실 가장 첫 번째로 그냥 바디를 그리면 되거든요. 바디는 그냥 익스트루전 기능을 써서 네. 박스 형태로 만들어요. 맞아요. 네. 사실 여기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려면 여기 보이는 요 트라인이 이 공조기의 외부 마감재 두께일 거예요. 네. 근데 거기까지 굳이 LOD를 올리더라도 이 장비의 내부 지금 평면에서 보이는 이런 형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팬 같은 것들. 네, 팬이 미리 들어가 있거나 냉난방 용수를 활용해서 공기를 데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직접 장비 내부에 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요. 그건 뭐 실제 장비를 만들 때 쓰이는 제작도를 그린다거나 할 때 레빗이 아닌 뭐 인벤터나 뭐 솔리드웍스 타사 제품들도 막 써서 만들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장비를 만드는 이유는 덕트나 배관을 정확히 장비의 접점에서부터 끌고 가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레빗을 활용해서 배관 덕트를 위해 장비를 그릴 때에는 외형 형태만 잘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박스를 그리고 파인 쉐이드를 해놓은 상태에서 보시면 일단 돌출 기능을
플랜에 쓰든 프론트에 쓰든 기본적으로 돌출값을 250을 가지고 250이나 500이나 뭐 특정 기준값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평면도에 위치해 있는 제가 외곽선을 그린 걸 기점으로 두께감을 준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원하는 높이만큼 한 번에 그리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네. 평면에서 돌출돼야 되는 면을 먼저 그려놓고 형태를 그다음에, 그려놓고 네. 프론트 뷰에 가서 높이 값을 맞추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네. 저도 동일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어레이기는 그냥 써서 이 상단면까지 맞춰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 공조기의 바디가 그려지게 되죠. 네. 뭐 이런 프레임과 같은 디테일한 표현은 이번 영상에서는 좀 배제하고 가장 중요한 바디 외형 형상과 덕트의 접점, 덕트의 추출구들 네. 그리고 뭐 배관의 추출구들, 배관의 접점들 정도를 좀 표현해 볼 거예요. 네. 뭐 도어 같은 것들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뭐 사실 영상이 엄청 많을 거라 가장 중요한 덕트 추출까지 표현을 좀 해보고 커넥터를 다는 것까지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일단 또 한번 익스트루전을 쓸 건데 요 캐드 도면을 저희가 현재 뷰에서만 보이게 설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프론트로 갖고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임시 숨기기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패밀리를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바디인데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맞췄던 위치에다가 또 돌출로 만들 건데 사실 플랜지 같은 건 너무 저희가 돌출만 썼으니까 제가 좀 다른 방법 한번 써볼까요? 돌출 말고 네. 결론은 이 플랜 인면에서 보면 요 선 하나 그어져 있는 이 위치 요게 이제 덕트 추출구의 바디일 거고 네. 요 좌우로 가 있는 요 선이 그 면의 플랜지 면일 거거든요. 네. 이 플랜지는 대부분 기역 앵글을 많이 써요. 기역 형태의 앵글을. 그래서 보면 스윕 기능을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윕을 한번 써볼게요. 스윕이라는 건 특정 형태의 면을 내가 원하는 경로로 돌리는 이동하면서 거죠. 네. 그 면이 경로에 따라서 이제 3D 볼륨을 갖고 객체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 수입 되게 많이 써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스윕으로 써도 좀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서 한번 써볼게요. 네. 보면 스윕이면 첫 번째로 경로 스케치를 해야 되죠. 경로 스케치를 이 플랜지의 앞면, 내부면에, 덕트의 내부면에 맞게 돌려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단면을 이제 프로파일이 있으면 프로파일 가져다 써도 되는데 저희는 지금 그냥 없으니까. 네. 여기 에디트 프로파일 해서 프론트 면에서 이 앵글 형태를 살려주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간단하게 이거는 여기 선으로 제가 그냥 50mm 앵글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50 하고 두께는 뭐 한 4T, 5T, 5T, 6T 정도니까 그냥 사선으로 2mm로 정확한 앵글은 뭐 사이즈를 보면 알 테지만 2mm로 좀 그려볼게요. 앵글 형태를. 네. 두께를 두께는 5mm 정도로 보고 그리겠습니다. 여기 라운드 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그냥 라운드 처리 말고 적정선에서 이렇게 좀 깎아진 형태로 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맞닿아 있는 면이라 깎진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단면 형태를 잡았고 OK를 한 번 더 누르면 그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3D로 봤을 때 상단이 오픈되어진 형태로 플랜지 면이라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형태가 잡혔죠. 뭐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고 사실 가운데를 파지 않아도 가운데를 보이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돌출 2번 하면 돼요. 플랜지면 그렇죠. 돌출 한 번 하고 이제 바디가 되는 부분 돌출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 그려볼게요. 네. 이것저것 방식을 여러 개를 써서 그려보겠습니다. 익스크루전으로 그리면 사실 동일한 형태를 한번 잡아볼게요. 동일하게 그려질 수 있게 이 내부 부분을 먼저 바디라고 생각을 하고 돌출을 하고 돌출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론트 뷰에서 높이 값을 다시 재지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밑에 있네요, 밑에.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걸 어레이를 어디다 할 거냐면 요 저희가 스윕으로 그렸던 그 위치쯤에 맞게 요 모서리에 맞게 바디를 여기까지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뭐 도면이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여기는 댐퍼가 들어가는구나. 되게 간과한 게 있네요. 여긴 댐퍼인데
일단 댐퍼도 요 앵글 표현을 해야 되니까 날개 프렌지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 바디 부분을 조금 더 높게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여기서 5mm만 낮추면 될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상단면이 여기 5mm만 빼면 되니까 수치로 바꿔서 5mm 띄워놨고요. 네. 아랫면은 어레이로 끌고 와도 되니까 어레이가 네. tab 눌러서 이렇게 윗면에만 3D뷰로 또 잠깐 확인하고 제대로 왔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3D뷰로 항상 같이 보면서 하나 그리고 보고 하나 그리고 보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이번에는 플랜지 면을 그릴게요. 돌출로 이렇게 그리고 하나를 더 그려서 살짝 플랜지가 더 떠 있을 수 있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프론트에서 쭉 올리고 일단 올려놓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네. 어레이로 아랫면 맞추고 또 윗면 맞추면 이번에는 아까 저희 이걸로 한 것만큼 깊이감이 있진 않지만 플랜지 날개만큼만 폈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려면 또 이 둘레를 그쵸. 얇게 또 그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뭐 근데 이렇게 해도 돌출로도 그릴 수 있고 안을 파지 않아도 되면 플랜지면 그릴 때도 내부에 사각 박스를 긋지 않으면 그냥 막혀진 면으로 표현되긴 하겠죠. 근데 사실 LOD 수준을 높이려면 이렇게 처음에 그렸던 스윕 방식을 쓰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긴 한데요. 일단 한번 이렇게 그려봤고 나머지 덕트 접합면들도 복사를 좀 써서 네. 얘는 똑같은 사이즈였고요. 나머지 SA 추출구는 일단 이걸 가져다 놓고 스윕의 경로만 좀 수정을 해서 네. 경로만 수정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작은 형태 3D뷰를 다시 보면 RA 추출구랑 EA, OA 추출구 다 그렸고요. SA 추출구도 사이즈가 얘는 작았잖아요. 아까 보면 맞아요. 평면에서는. 나머지는 다 폭이 1700이었던 것 같은데 얘만 얘는 1200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바디랑 덕트가 연결돼야 되는 부분은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봤고요. 네네. 사실 이 외에도 도어도 있고 뭐 배관 접점도 있는데 배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도 아마 간단하게 다뤘던 부분이 있어서 따로 모델링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바디랑 플랜지 정도만 그 덕트 플랜지를 그려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 디테일하려면 도어 같은 것들이라든지 외부 프레임들이 다 그려져야 되는데 사실 제가 요새 현업에서 이렇게 패밀리를 많이 그리진 않아서 그 디테일을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형태의 패밀리 LOD 200 수준의 패밀리를 만들고 커넥터를 좀 더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커넥터를 만드는 방법은 크리에이트 탭에 커넥터 패널에 가시면 전기나 덕트, 배관, 케이블 트레이, 컨듀잇까지 종류별로 이제 저희가 커넥터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덕트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트의 형태가 저희가 레빗에서 정한 건 세 가지예요. 사각 형태, 원형 형태, 그리고 타원형인 오발 형태 이 세 가지의 덕트를 레빗에서는 시스템 패밀리로 만들어 놨고 저희도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패밀리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커넥터 기능이 눌러보면 그냥 원형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커넥터 하나로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커넥터를 먼저 설치하고 특정 위치에 배치하고 난 이후에 원형이나 사각 형태를 선택하게 되는 건데 네. 사용하는 방법은 커넥터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이제 어느 위치에 커넥터를 달지 그 위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페이스면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도 있고 저희가 사전에 사용했던 레퍼런스 플랜 같은 객체를 골라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네네. 장비 커넥터는 이 워크 플레인 방식을 쓴 적은 거의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직접 이 커넥터가 달려야 되는 페이스 면을 제가 찾아서 배치하는 걸 전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이 커넥터가 달려야 되는 위치에 정확한 범위를 찾아서 클릭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그 말이 제 설명이 좀 말로 표현하려니까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일단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덕트 커넥터를 모델링을 해놨잖아요. 커넥터가 아니고 덕트 플랜지를 표현을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돌출로 그려놓은 부분은 이 면 전체가 하나의 객체로 잘 되어져 있어서 면을 확인하는 것도 편하고 선택하는 것도 편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면의 가장 중심 부위에 커넥터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얘 위치를 제가 임의로 수정을 못해요.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냥 길이랑 헤이트만, 그러니까 헤이트랑 위드만 그쵸. 조정할 수 있는. 커넥터의 직접 사이즈를 수정할 수는 있지만 이 커넥터의 위치를 제가 선택하지 못해요. 내가 선택한 면의 중심에 자동으로 생기는 방식이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일 객체로 한 번에 만들어 놓은 이런 돌출 형태의 면은 네. 명확하잖아요. 되게 센터도 명확하고 네. 근데 이렇게 스윕으로 만드는 표현력은 좋은데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센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면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면 면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저는 한 번에 잘 잡히긴 했는데 탭 버튼을 눌러서 내가 선택한 마우스 커서에 연관된 면을 다 잡아준단 말이죠. 돌아가면서. 네. 그래서 요 안쪽 플랜지 안쪽 면이 지금 보면 진한 파란색 선으로 보여지는 요 위치를 잘 선택을 해야지만이 네. 커넥터가 제대로 요 접점면의 센터에 잘 위치하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네. 일단 마저 다 일단 배치를 해볼게요. 커넥터를. 네. 탭 버튼을 좀 많이 쓰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몇 번만 해보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어서 이렇게 커넥터를 각각 달아놨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에 연결돼야 되는 덕트 사이즈에 맞게 커넥터가 변경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원형 형태나 오발 형태로도 변형이 가능해야 하고 커넥터를 먼저 설치를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디폴트하게 사각 형태가 잡히긴 하는데 여기서 아니야 나는 원형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기 커넥터를 클릭을 하고 프로퍼티스 창을 보면 쉐이프가 따로 네, 있네요. 쉐이프 할 수 있어요. 쉐이프 기능을 써서 라운드 그럼 원형 형태로 바뀌게 되고 또 누르면 오발 형태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이즈 지정을 해서 네. 형태를 잡아가면 되는 거고요. 일단 저희는 다 사각 덕트를 연결할 거라 렉탱귤러 타입으로 다 맞춰놓으면 될 것 같고 가로 세로 사이즈만 지정하면 될 것 같은데 다 세 개가 다 맨 끝에 거 빼고는 다 똑같았는데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동일한 변수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멀티 셀렉트를 해도 매개 변수에 저희가 이제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세 개는 다 하이트는 지금 보면 1700. 이 네. 좌우가 하이트네요. 아 그러네. 얘는 하이트. 이러면 같이 보세요. 얘 하이트와 얘 하이트가 다르잖아요. 보시면 그러네. 왜? 얘는 위아래가 위드고 좌우가 하이트인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저희가 이 커넥터를 달기 위한 페이스면을 클릭할 때 사실 이 중간에 있는 EA와 OA 커넥터 같은 경우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돌출로 사용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모델링을 했고 네. SA랑 RA 덕트 접점 같은 경우에는 스윕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인지하는 그 면에도 항상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고 좌가 있고 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서로 인지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그렇구나. 이렇게 커넥터의 변수의 위치가 다르다면 이 두 개는 같이 선택을 해서 값을 입력하면 되는데 이 다른 게 정의되어 있는 것까지 선택을 같이 하면 한번 해볼게요. 하이가 저희가 이 가운데 있는 걸 기준으로 하면 긴 면이 하이잖아요. 그쵸. 그럼 1700이었거든요 저희가. 네. 1700에 600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물론 얘를 돌릴 수 있는지는 사실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돌아가긴 하네요. 돌릴 수는 있는데 사실 커넥터를 사용자가 임의로 방향을 돌린다거나 하는 것들은 좀 위험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그냥 생긴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정신건강에 좋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장비 패밀리를 완성하고 프로젝트 파일로 가져갔을 때 사각 덕트에도 당연히 위드 값이 있고 하이 값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과 이 장비에서 지금 인지하고 있는 위드와 하이 값이 위치가 매칭이 되어야 해요. 과장님. 그 말인즉슨 제가 만약에 실제 프로젝트 그러네. 파일에서 위드를 이 부분으로 쓰고 하이를 이 부분으로 쓸 거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그리는 게 맞고 그쵸. 아니야. 나는 이 좌우가 하이여야 되고 이 수직 구간이 위드여야 된다라고 하면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에서 어떻게 덕트 사이즈가 가로 세로를 정의할 건지 위드 하이로 정의할 건지에 따라서 커넥터의 방향과 로테이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만약에 저희는 그냥 이
평면이 이렇게가 평면이었고 네. 평면에서 이 수직 덕트를 바라봤을 때 좌우를 저희가 위드로 보고 위아래 폭을 하이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에 맞게 수정을 커넥터의 방향을 수정을 하고 네네. 계속 이제 사이즈 변경을 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는 회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정확하게 평면으로 가서 로테이트를 눌러서 90도를 돌려서 사이즈를 잡아줘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는 사실 되게 거론할 생각이 없던 내용인데 그러네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패밀리를 만나보니 다행히도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게 됐는데 원형 형태는 이런 부분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이아미터 하나로 끝나기 그쵸. 때문에. 네. 근데 사각 덕트 같은 경우에는 위드와 하이라는 변수를 우리 그냥 가로 세로라고 쉽게 쓰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파일에서의 덕트의 가로와 덕트의 높이도 덕트의 위드와 덕트의 하이 값도 있기 때문에 사각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를 반드시 우리 프로젝트에 쓸 때와 동일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치는 맞췄고 그러면 이제 위드도 맞추면 되겠죠. 600으로. 그럼 이렇게 보시면 평면상에서도 확인이 될 테지만 우리 바디 쪽과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는 커넥터를 만들어 놨고요. 얘는 사이즈가 좀 달랐죠. 하이는 1200이었고 위드는 600이어야 할 텐데 얘도 아까 돌려놨기 때문에 위드가 좌우, 하이가 위아래인 걸로. 네네. 네, 3D 뷰에서 보면 이렇게 커넥터를 다 달아놓은 형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저희가 프로젝트로 가져가서 또 이제 덕트 모델링을 하게 될 텐데 네네. 잠깐 그 프로젝트 파일을 열기 전에 그냥 임의로 프로젝트 파일에서 배치할 때 몇 가지 확인 사항을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뭐 어떤 파일이든 상관없는데 템플릿이 매트릭 템플릿 하나 열어가지고 이 지금 저희가 만든 공조기 패밀리랑 배치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 건데 얘를 일단 프로젝트로 가져갈 거고요. 가져갈 때 보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죠. 커넥터의 위치에 그쵸. 아까 평면상의 그 센터 위치가 이제 커넥터의 위치가 되는 거랑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고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 장비가 지금 평면이잖아요. 네. 단면도에서 지금 이 객체를 클릭했을 때 옵셋 값이 제로인데 정말 제로면에 제일 맞는지 당연히 맞겠지만 확인 정도는 항상 한 번씩 해보는 게 좋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인면에서 봤을 때 현재 L1 레벨에 0레벨의 장비가 정확하게 아랫부분이 맞닿아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네. 커넥터도 잘 활성화가 되어져 있고 평면에서 봤을 때 이 커넥터의 사이즈 하나를 보면 위드 600에 1700으로 그려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저희 위드가 아니라 하이로 600이 필요하고 위드로 1700이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장비 패밀리 안에 다시 들어가서 로테이트해서 가로 세로 바꾼 이후에 사이즈를 다시 바꿔줘야겠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추가적으로 잘 알아두시면 네.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야 될 뭐 그 많은 메카니컬 이퀴먼트 객체들에 대해서 커넥터를 달 때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제가 패밀리를 만들어서 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구성 요소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이제는 패밀리로 잘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저희 다음 3화에서는 이 패밀리를 이용을 해서 직접 덕트 모델링까지 쭉 이어서 해볼 거니까요. 저희는 다음 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